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후회 없는 금융권 취업을 도와드리는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온도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심지어 밤에 잠도 못 이루는 그런 열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건강관리와 체력관리는 비단 운동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대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이 건강관리와 체력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셔서 기업에 들어가시더라도 이런 건강관리와 체력관리를 뒤로 한 채 일에만 너무 열중하시면 오래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삶의 그런 일상생활과 일에 대한 업무 집중도라든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힘들수록 여러분들 수분 섭취도 많이 하시고 이 힘든 여름을 잘 슬기롭게 넘기셔서 지구력 있게 끝까지 잘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그런 취준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이 없다는 거는 아예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고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금융권에서 정말 무엇을 내가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궁금해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런 강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취업 질문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추려온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금융권 공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금융권 공채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서 이제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영어 점수를 필요로 하는 곳과 아닌 곳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이 외국어에 대한 것들이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어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곳에 못 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금융권에서 보면요. 의외로 외국어를 잘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정말 외국어만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어나 그러한 능력이 역량으로 얼마나 발휘되고 업무에 얼만큼 현실적으로 쓰여지는가의 문제인데 이제 예전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국내 사실 은행이라는 은행업 같은 금융업 자체가 내수에 관련된 것들이 그러니까 내수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외국과 적극적인 교류나 그런 업무를 할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일을 하거나 해외 관련 딜들을 할 때에 아무래도 이 외국어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인된 시험 점수만으로만은 실제 영어 능력을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을 이제 판단을 하시는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지금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토익이든 토플이든 어떤 이제 기관에서 주로 많이 요구하는 시험이 있으면은 본인이 빨리 영어 점수를 좀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시험을 봐두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이제 보통 준비하시는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뭐 스피킹이나 리딩이라든가 라이팅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토익, 토플 점수가 만약에 지금 현재 공인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기소개서에 내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준비해 왔고 외국어를 준비해 와서 현재 어떠한 정도의 언어 능력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써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어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말을 잘하는 것이 외국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셔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메일이라든가 문서 작성이라든가 그리고 읽기 능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읽기라든가 쓰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분들이 많고 학교 다닐 때도 늘상 배워오는 것들인 만큼 부담을 조금 줄이시고 자신 있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보겠는데요. 자, 금융권에서 인턴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일반 기업에서 인턴 경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 지원 시 이것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요즘 여러분들 이제 기업에서 인턴 경력과 인턴 경험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인턴 생활을 해 봄으로써 그 직무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기업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문화라든가 처음 이제 그 신입 사원이나 신입 행원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의 그런 분위기를 좀 미리 파악하고 있느냐를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인턴 경험이라든가 어떤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들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그 인턴으로 채용되는 것조차도 신입사원으로 채용되는 것만큼 어렵고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권 인턴 공고를 내면은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몰려들다 보니까 기회가 쉽게 주어지니까 쉽게 오지 않은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물론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직무가 있고 본인이 금융권에 지원하고 싶은데 금융권의 인턴을 지원할 수 있고 경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인턴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기업 문화를 경험하고 어떻게 기업이 돌아가는지를 경험해 본 것만으로도 많은 일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인턴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쓰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차선책이긴 한데요. 만약에 본인이 그 금융권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금융권의 인턴을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반 기업에서 은행과 상대를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재무부서라든지 외환 관련 부서라든지. 그래서 기업을 고객으로서 그 은행이라든가 금융권의 고객으로서의 그런 분위기를 감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인턴으로서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위에 상사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어떤 업무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화응대라든가 제가 전에 전화응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서 그 여러분들이 그 어필을 하신다면은 아마 이것도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턴 경험은 반드시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인턴 생활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면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그 주 강의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당연히 복습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복습하고 또 여러분들 기억에 좀 더 그 잘 효과적으로 남겨지는 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복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강의는요. 특별히 금융권에 지원하시는 분들에서 금융권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과 기존 은행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금융권 자기소개에 대해 속에서는 이제 워낙에 그 특별히 금융권이라서 다른 게 있을 것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자기소개서의 기본이 갖추어지고 금융권에 원하는 직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자기소개서에서 쓰시는 거는 그 미사여구라든가 그런 것들 뭐 최선의 최고의 열심히 했다든가 그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그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떠한 뭐 프로젝트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역경 극복 사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기재하는 안들이 대부분 다 있는데 본인이 힘들었던 일 자체로 많이 서술하시는, 그러니까 기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쓰셔야 되는데 가끔 어떤 분들 보면은 정말 본인의 가족의 어려웠던 히스토리를 잔뜩 쓰시고 극복한 거에 대해서는 한 줄 정도 쓰시는 분인데 이것은 기업에서 전혀 알고 싶어 하는 바도 아니고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금융권의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 인터넷 전문 은행이 어떤 이제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뭔가 그 새로운 그 바람을 일으키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기존 은행과의 차이점을 좀 더 정확히 알아두어야 앞으로 은행들이 갈 길과 사업 방향, 모색하는 방법 등을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그 뉴스 제가 신문 기사라든가 뉴스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검색어 쳐보시면은 수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좋은 방향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기존 은행과의 차별점은 무엇이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은행들이 그 인터넷 은행에 대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그 모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그 쓰라는 난이 나올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질문, 면접 같은 것을 볼 때 질문으로 나오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날, 2017년 4월 3일 날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가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할 텐데 약간 카카오뱅크는 후발주자인 만큼 약간 차별화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과 기존 은행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간단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 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기존의 은행들은 점포를 구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해서 어떤 일정한 사업비가 들었었는데 그런 모든 그 사람이 있는 점포와 그런 것들 사업 비용을 다 줄이고 대폭 줄임으로 해서 거기에서 오는 모든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라든가 어떤 점포가 없이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가 ATM 그런 모든 기기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전문 은행에 아마 지금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것이 좋고요. 기존의 은행보다는 예금 금리는 좀 높은 반면에 그 대출 금리는 좀 낮게 적용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반 점포들은 뭐 9 to 6라든가 해가지고 일정하게 이제 낮에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인터넷 은행은 24시간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계속해서 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은행에 지원하시는, 이제 하반기에 은행 공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은행을 지원하실 때에는 은행에서 쓰는 용어는 약간의 다른 기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입사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은행에 가시면 이제 쓰게 되는 말이 입사가 아니라 입행. 그래서 내가 입행 시기가 언제였고 입행한 이후로 뭐 했고 해서 입행이란 말을 대부분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사원이 아닌 행원이란 말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신입 사원으로서 제가 만약에 이곳에 입행한다면 신입 사원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만약 이곳에 입행한다면 신입 행원으로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헤드쿼터, 헤드오피스의 개념인 본사가 아닌 본점입니다. 그래서 본점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용어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자기소개서에 다른 분들하고 조금 차별화해서 쓰신다면은
그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미리 은행에 대해서 알아봤구나 하고 아마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거 하나라도 좀 여러분들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용어 하나가 그 기업의 문화를 알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중요한 걸 발췌해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경제신문에 나왔던 7월 11일자에 나왔던 건데요. 이번 신한은행이 조직 개편과 IT 계열 채용으로 디지털 선두의 도약의 길을 마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은행에 입행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상경 계열 출신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시도를 하셨었는데 경영학과, 경제학과, 뭐 무역학과, 뭐 회계학과 그런 분들이 많이 주로 은행들에 많이 입행을 하셨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떠한 형식이든 그런 공대 인력이라든가 IT 인력들이 많이 입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도 더 넓어지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은행들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것들이 시스템으로 대체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금융을 아시는 분들과 금융을 아시는 분들이 IT 기술과 결합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은행이라든가 다른 금융권을 많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IT라든가 공대 쪽에 그 전공을 가지셨던 분들 중에서 금융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적극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특히 그 신한은행은요, 위성호 신한은행 행장님께서 인사와 관리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똑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맨날 항상 뭐 상경 계열, 법대 계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것들이 유의미한지 고민하고 있어서 채용에도 변화를 시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에 이제 IBM 출신이라든가 ICT 전문가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지난해 신입 직원 200명 중에 60명, 30%를 이공계 출신자로 채용하기도 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 은행의 이제 그 K뱅크에 이어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아직 출범하지 않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카카오도 가세할 예정인데 보안 우려는 여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요, 분명히 새로운 트렌드고 많은 그 금융의 기본적인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에는 틀림없지만 지금 그 많은 것들이 아직 구축되지 않고 금융으로서의 검증할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도 있고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국내 첫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에 이어서 카카오뱅크가 이달 출범을 앞두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는데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 K뱅크에 맞서 후발주자로 나서는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대국민 인지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톡은 많은 국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요즘에 카카오톡을 업무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업무의 그 대화라든가 보고 같은 것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라는 이미지 자체를 카카오뱅크가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카카오뱅크가 K뱅크와는 달리 모바일로만 특화해서 앱으로 계좌 개설, 여수신, 해외 송금, 상품 만기 연장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니만큼 보안이 상당히 취약하고 우려할 사항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슨 그 신용에 관련된 그런 검증이라든지 그다음 또 이제 비대면으로 그 실명 인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험한 부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면요.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인터넷이나 공대에서 IT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보안 쪽을 좀 더 그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앞으로 그 직업에 특히 금융권에 있어서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에 직업의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노컷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이것도 최신 기사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해 온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은행에 대해서 금융권 중에서 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은행에서 각각의 직무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업 쪽에서 R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준법 감시인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심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역금융 전문 담당하는 그 상품 전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를 다지는 그 마음으로 은행 조직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은행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점의 업무 중에서 대표적인 은행의 그 영업적인 업무가 수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과 여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시간상 수신 업무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조직이나 조직도를 보면 그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업인가를 알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지원하시고 특히 이제 은행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은행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그 은행의 조직도를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지원부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준법 감시부서 예전에 제가 한번 조직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조직의 이름들은 그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는 일들은 약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계속해서 변경하기도 하고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 이제 그 국내 대형 은행에서는 그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비해서 그 인터넷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뭐 미래전략금융부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전략금융부 그런 데들이 대부분 뭐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서들 이름들도 보시고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하는 부서와 아니면 이제 계속 새로 생겨나는 부서들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행 조직은요, 크게 본점과 영업점과 해외 영업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전에 약간 이제 좀 기성세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은행이나 금융권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같으면은 본점에는 상당히 우수 인력이 있고 은행에서 조금 그런 우수 인력이 아닌 사람은 영업점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상당히 잘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뭐 러시아어를 잘하거나 중국어를 잘한다 그럼 해외 지점으로 배치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것은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점에는요. 현재 신입사원으로 입행을 해가지고 본점에 바로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점에 가셔서 영업점의 전반적인 여신 업무라든가 수신 업무라든가 외환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경험해 보셔야지 은행의 전체적인 균형 잡힌 어떤 영업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상태에서 본점으로 가셔가지고 일을 하셨을 때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신입은 뭐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입행을 하면은 다 영업점으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전에 그 통용되던 좀 편견이고요.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영업점에서 근무를 잘 하시고 인사고과를 잘 받으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본점으로 또 발령이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그 편견은 그 예전 생각이니까요. 그 본점과 영업점과 해외 영업점에서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뭐 본점 부서는요, 제가 예전에 조직도를 보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각 그 직무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텐데요. 뭐 본인이 이제 심사라든가 어떤 재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신 심사 부서로서 그 목표를 세우고 좀 그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채권 회수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슨 이제 그 여신 정리부라든가 관리부서 같은 경우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용 리스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켓 리스크라든가 리스크 관심 있는 분들은 리스크 부서로 목표를 삼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본점은 이러한 모든 부서들이 다 이제 있는데 본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보다도 영업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점은 궁극적으로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가 있는데 본점의 그런 부서나 조직이요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점도 가끔 이제 조직 개편을 합니다. 이건 뭐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조직 개편이 가끔 있는 경우는 좀 더 시대에 발맞추어서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그 고객에게 어떤 그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모든 영업들이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가끔 이런 조직 개편은 사실 더 잘 되기 위한 발전의 그 단계로서 하기도 하지만 가끔 이런 조직 개편이 약간 실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건 뭐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은행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영업점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업점, 브랜치. 그 여러분들이 은행을 가장 먼저 접하시는 게 아무래도 거리에 많이 그 있는 그런 그 은행 간판들을 보시면 그 지점들을 보고 은행을 이해하시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은행에 이제 가시면은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그 부서가 있는데요. 뭐 외환을 담당하기도 하고 기업을 담당하기도 하고 예금 상담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영업점도요. 분명하게 기업 영업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소매 금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점에 가장 그 중요하게 나눌 수 있는 건 수신과 여신이고 그다음에 영업점에서는 기업 영업과 소매 영업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각 그 부서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숙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영업점이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게 이제 영업점도 이제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을 하면서 변화를 해왔는데요. 예전에 그 이제 우리나라가 IMF 그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은행들이 그 지점을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냐면요. 그 독립채산제라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 지점장님 밑에 뭐 부지점장님이 계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차장님이나 그런 분들 책임자가 중간 책임자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밑으로 기업 대북의 외환계, 예금 상담계, 입지금, 그다음에 총무 및 경영관리 부서가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점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으면서 이 분들의 부서에 대한 모든 총괄 책임을 지점장님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 같은 그런 구조로 연계가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계셔서 근무하시는 모든 회원들이 지점장님과 그런 이제 위의 상사들에 의해서 바로 인사 고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예전에는 운영이 됐었는데요. IMF 이후로는 좀 더 그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고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간 조직의 형식을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IMF 이후로는요, 그 사업본부제 형식의 그 지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업본부제는 뭐냐면은 아까 독립재산제 같은 경우는 완전 지점 하나가 하나의 기업처럼 뭐든지 뭐 총무도 있고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갖춰져 있고 그것을 모든 것을 그 사장이나 대표처럼 총괄하는 지점장님이 계셨었는데요. 요즘의 지점의 경우에는요.
기업본부와 소매본부가 각각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지점에 있기는 하지만 그 지점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팀과 기업팀 형식으로요. 그래서 기업본부에서는 이제 기업 영업점장이 따로 있고요. 소매본부에서는 소매 영업점장이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인사고과도 소매 쪽은 소매 영업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본점의 소매 쪽에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가지고 인사고과를 받거나 영업 지원을 받게 돼 있고요. 기업은 또 기업대로 기업 영업점장님의 그 인사고과를 받거나 서로 연계해서 같이 일을 하고 또 본점 기업 그 지원 부서와 함께 일을 하도록 돼 있어서 완전히 별도로 관리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이 사업본부제에서도 약간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사업본부제에서 약간 독립재산제의 일부 좋은 점들을 장점들을 보완해가지고 약간 혼용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 원스톱 뱅킹 시스템이라든가 미래 영업점으로 해서 뭐 스마트 브랜치라든가 게릴라 브랜치, 팝업 브랜치, PIB 영업점 그래서 많은 형식들이 그 조직의 그런 방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브랜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실패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게릴라 브랜치라든가 팝업 브랜치 같은 경우 좀 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은행들도 무조건 고전적인 영업 방식을 고수한다기보다는 자꾸 변화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영업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해외 영업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각 은행들의 해외 지점을 얘기하는데 그 해외 영업점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예전에는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기회가 되면은 해외 영업점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부여가 됐고요. 본점이나 국내에 있는 분들을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외에 발령을 내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뭐 가까이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제 멀리는 영국 같은 곳에 그런 한 사람이 나가서 어떤 주택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복리후생 지원이라든가 현지에 맞춰서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해외 지점에 발령을 받아서 본점에서 이제 계셨던 분들이 국내에 계셨던 분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현지에서 이제 중요한 업무를 하신 이제 책임자급들은 이제 나가시는 경우가 있지만 예전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파견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책임자들만 나가고 나머지의 거기 인력들은 현지에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 채용하는 경우는 본점의 그 공채들하고는 약간의 채용 절차라든가 인사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차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들어와가지고 다시 신한은행에 입행을 한다라든지 뭐 만약에 외환은행에 하나은행에 입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뭔가 해외 지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다라는 게 가점으로 들어갈 경우는 많지만 그 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바로 그 입행을 할 수 있다거나 국내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이 국내 은행에 만약에 국내에 들어와서 은행에 입행하고 싶은 경우라면은 비교적 해외에서 채용되는 거는 국내의 공채보다는 조금 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근무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좋은 경험으로 그 본인의 신입 경험으로 쓰시면은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그 많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영업점의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을 때 그런 데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무역금융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대출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현재 뭐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해외 영업점들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지점에 나가서
그 국내 기업들과 연관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 뭐 글로벌 시대다 해서 신입 그 행원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에게 앞으로의 이제 은행의 미래 전략이라든가 그런 걸 물어보실 때는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 해외 영어에 관련된 걸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은행들이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들의 경우는요, 은행의 그 은행 산업이라는 게 내수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거의 국내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 자체가 상당히 많으니까 국내에도 규제가 많고요. 해외 나갔을 때도 그 금융 관련해서는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점에 나가서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서 모두 이제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망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야 하겠지만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 입행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면접 때 이제 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외를 많이 외칩니다. 근데 구체적인 본인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 듣는 입장에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구나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영업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은행들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는 타 국가에 가서 어떤 형식으로 영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그런 조사 자료를 통해서 그 밑에서 견주어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계 은행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일본계 은행들이 그 신디케이션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굉장히 강자들입니다. 아시아 강자들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관련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서 딜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프랑스계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유럽계 은행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는요, 국내에서는 우리의 구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반면에 오히려 해외에서는 그렇게 많은 그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조사를 해보시면서 면접 때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업점의 업무 중에서 여신과 수신이 있는데, 제가 수신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수신 상품은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걸 다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불가하고, 여러분들 수신 상품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제가 보면은 그 은행 업무를 하신 분 중에서도 여신 전문가 분들 경우에는 수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이긴 한데요. 자, 그 수신 상품에서는 이건 하나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금 계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예금을 하는 거는요, 예금 계정으로 운영하게 돼 있고요. 신탁 계정이라고 해서 신탁 계정으로 들어온 그 자금의 경우는 신탁 형식으로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수신은 예금 계정과 신탁 계정으로 나눠줄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은행의 수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과 금융실명제와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금자 보호법을 한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7년 IMF 금융 위기 전에는요,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 우리가 처음으로 금융기관이 망할 수 있구나, 은행이 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하게 됐었죠. 그리고 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구나를 아마 그때 처음으로 다들 경험하시면서 그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 예금을 했었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사실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 제1금융권에 그 돈을 맡긴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하게끔 보호 지원 장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금자 보호법이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를 예보라고 하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금융공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예보가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회사에 돈을 만약에 맡겼었는데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돈을 받기 위해서 막 이제 그 은행으로 달려가면 이건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것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급할 수가 있는 한계를 벗어나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대출이 나간 것들에 대해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출을 받았을 때는 자금이 여력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데 이런 경우 갑자기 대출을 다 받는 것을 회수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회수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예금자가 금융회사에게 돈을 맡기면요.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금자가 문제가 생겨서 돈을 받지 못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맡겨놓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신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있어서 예금 보호 사고의 유형은요,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된 경우라든가 그 경영 악화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영업 정지 금융당국이 이제 그 예금과 그런 것들에서 모두 정지를 시키고요. 그로부터 이제 지급 결정이 난 다음에는 한 2, 3개월 이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예금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근데 그게 모든 것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원리금을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 1인당. 그래서 그 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이 어떤 금융기관에 대해서 인허가를 취소하게 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한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계약 이전을 하는 경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부실 금융기관이 이제 합병을 해서 모든 예금자들의 그런 예금들을 다 합병을 한 기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부 예금의 상품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하고요. 합병의 경우는요, 뭐 특별한 것이 없이 합병된 그 회사로 그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 이 모든 것이 다 투명 금융의 제도 확립을 위해서 금융생활과 금융제도권 확립을 위해서 실행하는 법들인데요.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또는 정확한 실명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실시된 금융실명제에는 실시는 됐지만 굉장히 좋은 시행이었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제반적인 법령들이 구축이 되지 않아서 문제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차명거래금지법이라고 해서 다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예금 상품이라든가 다른 금융 상품을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인한 소송권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이것들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가입을 했다가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명의를 빌린 사람이 난 돈 줄 수 없다. 그러면은 사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 내 돈인데 이걸 찾아야겠다라고 뭐 소송을 걸고 해도 여러분들 분들에게는 어떠한 보호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명의를 빌린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사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금세탁방지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투명한 금융 거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러니까 뭐 뒷돈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검은 돈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령인데요. 은행에 계신 분들이나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고객 확인제도, 혐의거래보고제도. 혐의거래보고제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약간 자금을 세탁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하면은 원화는 2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외환 달러는 1만 불 이상의 경우는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고객 현금 거래 보고 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금융실명제에서 합법거래와 불법거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내용 한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불법거래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금융의 이해를 돕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그레셈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좀 어렵죠? 그레셈의 법칙. 그래서 이게 외우기도 좀 어려우실 텐데 뜻도 약간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레셈의 법칙의 원리입니다. 네, 이게 정의입니다.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영국에서 처음 이제 화폐가 거래되기 시작할 때 아마 여러분들 책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금화라든가 은화라든가 그런 것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지폐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은 10,000원어치의 금의 양이 들어있는 금을 그 10,000원으로 통용을 하는 그런 형식의 화폐 거래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약간의 금의 함량이 10,000원이지만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금의 함량이 정확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의 함량이 정확히 맞는 것은 양화, 좋은 돈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금의 함량이 돈의 가치보다 미달하는 것을 악화, 나쁜 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돈은 대체적으로 밖에 나가서 쓰고 좋은 돈은, 순도가 맞는 돈은 본인이 갖고 있어서 통화가 되지 않는 실제 통화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들도 새 돈과 헌돈이 있으면 아마 헌돈은 먼저 쓰시고 새 돈은 자꾸 가지려고 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통화가 나왔을 때는 실제 시중에서 거래가 잘 안 되고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사실 현대 시대에 있어서 뭐 통화가 비트코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지폐라든가 해서 뭐 카드라든가 그런 형식이 그 통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이야기는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그 그레셈의 법칙은 현재 그 화폐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현상이나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을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담은 소프트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보다는 사실 불법 복제를 해가지고 유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쉽게 얻기 때문에 그런 예가 많아서 예전에 뭐 닌텐도가 나왔을 때 닌텐도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불법 복제한 일이 한 그 빈번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법으로 강화해서 그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실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좋은 것들이 나왔을 때 실제 그것이 먼저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한 뭐 불법 복제품이라든가 유사품이라든가 모조품들이 유통이 되는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그레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경영학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관련해가지고 금융 관련해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격언처럼 많이들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한번 그 내용을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그 금융 용어는 테이퍼링. 오늘 굉장히 말들이 다 어려운데요. 테이퍼링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양적 완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가가 신용 경색이나 그 시장이 얼어 있는 것들을 그 대처하기 위해서 통화를 찍어내 가지고 시장에 그 돈이 돌게끔, 통화가 돌게끔 하는 것들이 양적 완화인데 계속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거나 그러면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출구 전략으로 그러한 것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현상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요.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취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여러분들 신문에서 미국에서 뭐 그린스펀, 그 엘린 그린스펀이라든가 그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뭐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기사에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그 효과라든가 문제점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거나 통화를 시장에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의미고 수도꼭지를 천천히 조금씩
그 죄듯이 정부가 시장에 푸는 돈을 점점 규모를 줄여나가는 그런 출구 전략이라고 보시면 이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신문 기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어려워서 신문 기사를 자꾸 회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금융 용어를 전반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기사도 읽어보시면서 그 금융권의 전반적인 사건 사고들을 이해해 보시고 알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 나온 것 중에 한국경제의 7월 9일자에 그 그레시엄의 법칙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에서 얘기를 이제 뭐 그 주식 전망이 여전히 굉장히 밝은데 그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준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유럽에서도 연말께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의 그 한글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양적 완화 축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금융의 전반적인 지식을 깊고 넓게 쌓아가게 돕기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좀 금융권과는 거리가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팀 마샬로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자로서 그 터키에 파견이 되기도 했었고요. 외교부 출입 기자였습니다. 이 팀 마샬은요, 지금 그 전반적으로 세계 정책이라든가 세계 그 변화에 대해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뛰고 있는 저널리스트인데요. 제가 이 팀 마샬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그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의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에 대해서 놀랍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융권을 준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 관련 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은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인문적인 지식을 튼튼히 해주는 그런 그 맥락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리의 힘에 대해서 처음에 안내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은 정치라든가 세계 정세, 국제 변화라고 하면 정치인에 관련해서 아니면 그 어떤 나라의 법제도라든가 그런 것에 관련돼서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팀 마샬이 이 지리의 힘에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이 딛고 있는 땅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그런 것들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정확한 근거와 논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여러분들 그 중국과 인도는요. 상당히 영토도 넓고 그다음에 그 인구도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저도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 두 나라가 굉장히 긴 거리, 그 넓은 거리가 긴 거리가 그 국경 지역으로 접해 있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상당히 그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 어떤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른데 사실 그렇게 국경지대에 접해 있으면서도 뭐 국경 분쟁 같은 거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그 두 나라의 성향과 여러 가지에 견주어 볼 때 많이 뭐 마찰이 뭐 크게 한 번 있었던 정도를 제외하면은 큰 그런 분쟁이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과연 이 이유가 뭘까요?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히말라야가 그 두 나라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인간이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모든 국제 정세라든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자연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리적인 그런 위치라든가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한국,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재에서 보면은 한국,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많은 나라가 항상 관심을 들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북한과의 어떤 대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미국이 사드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경제라든가 그런 부분요, 문화와 정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당히 밀접하게 묶여 있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한번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색다른 접근을 통해서 금융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름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ld myself to take it slow.